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절망과 눈 맞추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정경은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작게는 대학 진학 혹은 크게는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반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절망을 만나게 될 때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이 정해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절망이 아주 깊이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입시비리, 사교육전쟁, 그리고 청년 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비롯된 절망들은 많은 청춘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수저론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born with silver spoon in one's mouth 이라는 영어 표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님의 경제력 혹은 직업 등으로 나의 한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경이 정해주는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반응하는 방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탓하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나갈 수가 없어. 라고 탓하고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크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온몸에 털이 밀렸고 홀딱 벗겨진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안경과 벨트가 전부였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썩은 감자 하나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는 이유 없이 고문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동료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달랐고 그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눈 맞추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눈 맞추지 않기 위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소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아침이 되면 마당에서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 한 잔 배급받는 물에 헝겊을 적셔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그를 수용소에서 해방시켜주지도 않았고 나치들의 그 잔인한 행위들을 멈춰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사소한 행위들은 어차피 죽을 건데 이딴 행동을 해서 뭐해?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환경에 눈 맞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에 눈 맞추지 않자 그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국 수용소에서 해방되었고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로고테라피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지선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사고를 만나 신체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직후 상처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살은 이미 다 새까맣게 타버렸고 그 밑에는 새빨간 피와 노란 지방 덩어리 그리고 새하얀 뼈가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화상 치료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상처들은 그녀에게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건데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겠어, 살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엄마 때문이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을 한 이후부터는 그녀는 더 이상 상처를 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넣어주시는 밥을 열심히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그녀를 화상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주지도 않았고 그녀의 상처를 매끄럽게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그녀에게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노력하지 말자 지선아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절망에 눈 맞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망에 눈 맞추지 않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의지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힘으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견뎌냈고 결국 기적적으로 그 병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절망에 눈 맞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절망에 눈 맞추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수험생일 때 저희 집이 약 100억대 파산을 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냥 오늘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할 때쯤이 되면 저랑 엄마는 오늘은 또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초조해졌고 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구멍이 뚫려서 침몰하는 배를 구해보려고 온몸으로 그 구멍을 막아서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 같았어요. 해가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저를 비웃듯이 우리 집은 바닥으로,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오랜 시간 견뎠지만 저희 아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저는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보통 회사 부도가 난다고 하면 그래도 가족이 같이 살 집은 남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이 살고 있던 집도, 아빠가 소유했던 공장 부지도, 그리고 아빠가 소유했던 그 빌딩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빠는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악화되셔서 제가 고2 중간고사 기간에는 거실 바닥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이런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제 손으로 아빠를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어요. 사랑하는 아빠를 무장한 아저씨들이 있는 그 병동에 입원시키고 학교를 향하던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절망과 좌절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수험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도 제가 수험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매일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고 학교에 가면 말할 친구가 없고 학원에 갈 돈은 없고 저녁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매일 독서실에 처박혀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는 이 지겨운 삶도 다 끝내버리고 싶다고, 내일은 마포대교에 가서 이 삶을 끝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환경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은아, 그냥 불운한 네 운명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 어차피 너는 망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애쓰지 마. 아니면 일탈해버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환경에 귀 기울이면서 살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한 이후에는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SNS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저의 원래 계획은 SNS를 끊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SNS를 통해 모든 것이 넉넉한 친구들을 바라볼 테면 의기소침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열등감에 휩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SNS를 줄여나간 이후에는 무엇을 했냐면 몸무게를 재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은 살을 많이 뺐지만 그 당시엔 제가 17kg가 더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매일 밤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폭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변해버린 내 자신도 싫고 폭식을 멈출 수 없는 이 상황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변해버린 내 몸뚱아리를 욕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고3 기간 동안에는 체중계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절망과 눈 맞추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순간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고 놀랍게도 그 전형으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턴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책 원고도 쓰고 크고 작은 강연에도 참여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마포대교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저의 사소한 행동들은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멋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고 아빠 회사를 회생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강력한 의지로부터 나온 사소한 행동들은 그 어떤 고통스러운 삶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서 소개한 빅터 프랭클, 이지선 씨, 그리고 저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사소한 행동들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작지만 위대한 그 다짐과 행위들은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옆에 있는 친구와 혹은 SNS에 있는 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혹은 주어진 상황을 탓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절망과 눈 맞추고 있어서 너무 상실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쓸모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선택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결정하는 그 사소하지만 위대한 행동을 용기 있게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런 행동들이 모인다면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험난한 산도 거뜬히 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